제가 만든 브랜드만 60개니까 그중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30개. 카페 쪽이라면 많이들 좋아해 주신 게 이제 청수당, 또 최근에 오픈했던 이제 호우주의보라던가 소화염전 빵집이지만, 네, 그리고 치즈 인더스트리라는 또 치즈 케이크 전문점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세네장이라는 오래된 여관을 고친 이제 호텔식 카페인데, 30개는 그러면 결국은 바로 망했든 아니면 몇 년 운영하다가 이제 이기가 식어서 망했든 어쨌든 결국 이제 문을 닫게 된 브랜드들이 있는 건데, 망한 브랜드와 성공한 브랜드들의 차이를 제가 구분을 하면서 그러면서 좀 깨닫게 된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운영하시는 사업체들을 합치면 한 매출이 어느 정도?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브랜드들은 작년 기준으로는 한 2, 3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저희가 만들어진 브랜드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이 되죠. 대표님 이력을 보니까 연대 천문학과를 나오셨더라고요. 네, 사실은 전공을 살리기에는 제 천재성이 너무 부족해요. 왜냐면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직도 이제 전공 살려서 하는 과 동기가 한 두세 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나사 갔다 오고 예일대학교나 이런 데를 유학도 벌써 갔다 오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이제 뭐 본교에 지금 뭐 교수로 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서 교pon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남달랐어요. 근데 저는 관심도 있고 되게 좋아하는 분야였지만 그 정도의 천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고등 미적분학 이렇게 딱 보고 바로 이 길이 내 길 아니구나 하고 따져. 그리고 그냥 취업 준비해서 많은 이과생들이 그냥 이제 가는 길로 직장 다니면서 돈을 이렇게 좀 모았는데, 모아봤자 그때 한 3억 정도였을 것 같아요. 제가 전세에 살고 있었던 집이 옥수동에 바로 앞에 있는 한강이 보이는 65평짜리 주상복합에 살고 있었어요. 월세 집으로 가고 그 전세금 가지고 처음에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완전 망했죠. 보증금이나 인테리어 비용 해가지고서는 그래도 한 1억 한 4, 5천 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 내는 방법도 모르고 처음 창업하는 것 치고 좀 너무 과감했죠. 처음 창업하면서 그거를 익선동에 냈고, 상권이 전혀 없는 곳에. 그때는 익선동이 아예 없었어요. 아니었어요. 저희가 첫 매장이었어요. 2015년에는 키워드 검색해도 익선동이라는 키워드가 아예 없었고, 사람들은 그냥 낙원동 일대라고 이제 낙원상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고, 어르신들 상권이었죠 완전히. 그때는 카페를 하신 거예요? 이탈리안 비스트로. 지금이야 익선동 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왜 네. 익선동을 선택하셨어요? 저도 친구가 되게 많은 편이고 지인들이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겉멋이 들어서 네. 그런 걸 생각했어요. 제 지인들과 이제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그러려면 주로 이제 직장인들이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의도, 광화문, 강남 쪽, 강남 양재 쪽 이쪽에서는 3호선으로 올라오기 쉽고, 여의도에서는 5호선으로 올라오기 쉽고, 광화문에선 걸어오기 쉽고, 그래서 여기가 교통이 이어지고 너무 좋은 데다.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쪽으로 모이기 좋은 곳이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모이기 좋은 곳이다. 그러네. 그렇게 상권 분석을 하신 거네요. 네, 나름 그때 상권 분석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께 많이 하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인맥 보고 장사 창업하지 마라. 그러니까 친구들 보고 내 가게에서 소비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절대. 네, 그 친구들 절대 초반에 한 달 팔아줍니다. 한 번 오죠. 한두 번 오죠. 그리고 다 좋은 말만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교훈으로 유튜브를 만들었을 때 지인한테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오히려 초반에 그 지인들이 들어와서 내 데이터를 왜곡시키면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현명하시네요. 그런 거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친구들이 정말 의리파여서 3달은 와주더라고요. 와, 그러면 진짜 많이 와주는 네,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오픈했는데 그해 12월까지 좋았어요. 1월부터 매출이 이제 내려 꽂히는데, 주변에 상권이랄 게 아예 없으니까 매출 0원인 날도 진짜 많았고, 그때 저희도. 당시 익선동은 사실 그런 상황이었죠. 1년쯤 됐을 때 결론을 내렸어요. 답이 없다. 이건 폐업이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니까 매장을 지금부터 뭔가 손을 대서 뭔가 바꾸기라는 거는 좀 힘들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죠. 제가 요새 이제 TV 나가고 되게 잘난 척 하면서 뭐 메뉴가 이렇게 뭐 많으면 안 된다, 뭐 이게 뭐 메뉴가 40가지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장님 혼내는데, 저희 그때 메뉴 한 150개 됐어요. 메뉴가 백과사전이에요 거의. 대신에 얻은 게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실패했는지를 정문에 잘 알겠고, 이렇게 창업했으면 안 됐다라는 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됐죠. 왜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된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행한 것 같아요. 메뉴 막 150개 막 이제 이것도 이제 문제이고, 오시는 고객들이 자꾸 뭘 요청을 하니까 메뉴가 계속 더 늘었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퇴근하고서는 이제 제 매장에 가보면 갑자기 오뎅탕이 나가고 있고.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신 거였어요?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저는 계속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넥스트가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고 제가 이제 그게 생업이었으면 거기 망했을 때 같이 제 인생도 망했겠죠. 병행하면서 하더라도 둘 다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올인했었으면 결과는 똑같았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신이
자신이 스스로를 모는 거가 꼭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첫 창업은 정말 얼떨결에 그냥 해버려서 실패한 1년 동안 이렇게 만들 거, 이런 걸 만들 거. 매장의 인테리어를 그때 몇 달에 한 번씩 바꿨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있는 거에서 무언가를 약간 바꿈으로써 소품 바꾸고 뭐 꽃을 좀 넣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는 사실은 이제 분위기에서 전환될 수 있는 게 되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실패를 했어. 그런데 익선동이라는 곳이 이제 사람들한테 좀 알려져서 오는 사람들이 방문객이 좀 늘고 있고, 이 매장에서 계속 지지고 볶고 하거나 이럴 거가 아니라 빠르게 접고 새로운 브랜드로 새로운 공간에서 동시에 매장 3개를 계약을 하고 익선동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제대로. 첫 번째 사업을 익선동에서 망하셨잖아요. 네네. 접을 수도 있는 건데 네네. 그 다음에 뭐 하나도 아니고 그냥 4개를 그때 진짜 올인했어요. 회사 그만두시고. 아니요, 저 진짜 오래 회사 회사 다녀가지고 계속 잘 다니셨네요, 회사를. 저 4개 다 만들어지고도 그거였어요. 다니셨어요? 네. 잠은 안 자면 돼요. 남들 일주일에 50시간 정도 일하는 때 저는 100시간 일하면 되는 거고. 근데 왜 4개나 하셨어요? 어디에서 그런 확신이 있으셨어요? 더 리스크도 크잖아요. 주사위 던질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중에서 이제 꽝이 아니고 당첨이 터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니까 네. 제가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것보다는 4번 던지는 게 더 시행 횟수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당시에 그 4개가 이거는 반드시 먹히겠다라고 하는 아이템별로 하나씩 있었어요. 각각 다른 아이템으로? 네, 각각 다른 아이템으로. 그때 살라댕이 만들어졌고 익동정점이라는 이제 브랜드도 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의 지점이 도대체 뭐였어요? 그 4가지 브랜드가 그 한 매장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야. 스테이크도 팔고 동남아 음식도 있고 커피랑 카페 메뉴도 있었고 디저트 메뉴까지 있었고,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데 낮에 밥 팔고 저녁 전에까지는 카페 손님 받아가지고 그래서 차 팔고, 그리고 밤에는 술 팔고. 그러면 하루 매출이 다 차겠지. 예, 얼마나 알뜰하게. 그래서 다 모두를 잡겠어 라고 하면서 그 매장에 다 때려 넣은 거예요. 4개가 겹쳐 있었을 때는 실패했는데 얘네를 분리해서 따로 하나하나씩 이름을 지어주고 메뉴를 제안을 하고 거기에 맞는 공간 인테리어를 각각 부여해주고 컨셉을 부여해주니까 4개가 모두 성공하더라고요. 음식이 맛있어지거나 뭐 엄청난 맞아요.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되게 허무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맛이었거든요. 아무도 안 오고 와서도 혹평을 했었는데 바꾸고 나서 분리해서 그렇게 나가니까 너무 맛있다 그러고 뭐 줄을 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컨셉을 다듬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메뉴를 개발할 필요도 없었던 게 어차피 그 가게 메뉴가 진짜 한 100 몇십 개였으니 새로 만든 가게들의 메뉴가 많아야 15개? 뭐 스테이크집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 딱 3종만 팔고. 그 4개를 내는 자본금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 있는 돈 정말 다 탈탈 털고 대출도 받고, 이것도 다 망하면 그러면은 평생 직장의 노예로 돈 갚으면서 어떻게든 살아야지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박했죠. 예,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있었고, 다행히 첫 매장 만들고 내 마지막 만들 때 1년의 거의 시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첫 매장이 돌고 있을 때 두 번째 매장을 만들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매장이 익동정점인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서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기 전에 이미 손익분기점 회수를 다 했어요. 3달 만에. 그러고서 살라댕 오픈을 했는데 살라댕은 정말 오픈하자마자 장사가 터져서 그 다음 매장을 만들 때 이미 매장을 만들 돈 이상의 돈이 사실 쌓여있는 상황이 됐고, 영업이익이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매개 영업이익을 합하면은 한 1억 5천 됐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4개를 한꺼번에 내셨잖아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인력 관리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장님이 거기 있어야 뭔가 직원들이 잘 일할 수 있다, 그리고 사장님이 있어야 매장이 잘 굴러간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첫 매장이 망했다 그랬잖아요. 직원이 5명이었었는데 21살, 2살 어린 친구들이었는데 그 5명의 직원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회사 10년 동안 회사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하나씩 매장을 맡았어요. 아까 분리했다 그랬잖아요. 네. 직원도 분리한 거야. 총괄했었던 저희 부대표님, 지금 부대표님이 계시는데 그 밑에 요리사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매장을 나가서 분할해서 하나씩 받아가는 게 4개의 매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총괄해서 4개를 모두 다 컨트롤을 하고. 그리고 네. 회사 다니시고 첫 번째 시행착오에서 겪었던 이 투자금 손실을 엄청난 자산으로 바꾸셨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모든 걸 올인해서 내 인생이 올인이어서 이 창업 실패하면 내가 끝나. 근데 그게 첫 창업이야. 그랬을 때 리스크가 너무 커요. 처음 창업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부가세라는 게 뭔지 진짜 10%를 떼가는 거야? 그냥 꽁돈으로? 처음 그 가게 오픈하면 6달은 부가세가 부과가 저희 때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번 돈이 그나마 번 돈인 줄 알았지. 갑자기 이제 6개월 이제
모았다가 한꺼번에 이제 퍽딱 나왔는데 종합소득세인가 뭔가 그거는 딴 거고 또 내야 되고 야 우리 돈 못 벌었어 나 적자야. 적자랑 상관없대. 이거는 소득과 상관없이 원래 원천징수래. 그래가지고 국세청 가가지고서는 그 담당 뭐 민원인 그막 가서 엄청 따지고 나 그때 눈물. 근데 그때 담당 공무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창업하시기 전에 그런 데를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셔서 즐겨 하셨어요? 저는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30살 될 때까지 열심히 아르바이트도 진짜 많이 하고 돈도 벌고 그랬는데 한 푼도 못 모으고 31살까지 다 날렸거든요. 여행으로. 배낭여행 가서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특정 지역에 가면은 뭐 일주일을 머무는다 그러면 6일은 뉴스호스텔에서 자고 하루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이나 리조트나 무언가 이제 거기에서 가장 유서 깊은 무언가 호텔이 보통 하나씩 있거든요. 가령 방콕에 가면은 뭐 만다린 오리엔탈을 간다던가 6일은 그지로 살라도 하루는 최고의 것을 경험하고 온다? 하우산로드에 가가지고서는 이렇게 노상에서 마시는 맥주의 이제 즐거움도 방콕이 주는 거지만 만다린 오리엔탈 같은 데 가서 먹는 애프터 누시스의 화려함 같은 경우도 방콕이 갖고 있는 똑같은 매력이니까 제가 그 도시를 가면은 이 양극단을 모두 체험하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 이쪽을 더 많이 체험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빈곤하게 좀 이렇게 살다가 하루는 근데 그 돈을 좀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카페 사장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수익이 잘 되면은 오토로 돌리고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이제 여가도 즐기고 뭔가 좀 더 이제 라이프를 즐기는 방식.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진화를 꿈꾸고 고를 외친 거니까 이 익선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회사로 만들어서 기업으로 만들어서 큰 영역의 비즈니스로 이거를 이제 발돋움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펼쳤을 때 주변에서 많이들 말렸죠. 온라인 유통시장이 전체 유통시장에서 4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네. 온라인에서 뭔가를 구매하시고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네. 대표님은 지금 비즈니스를 오프라인 위주로 이렇게 펼쳐나가시고 계세요. 오프라인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로 만약에 돈을 벌 확률과 오프라인 카페를 창업해서 돈을 벌 확률이 저는 둘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찾으면 돼요. 어디가 더 자기한테 맞는지를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간이 디지털에 대한 항상성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적인 욕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디지털 콘텐츠를 오래 보고 거기에서 뭔가 하면 오래 이제 있다 보면은 거기로부터 사람들이 좀 벗어나서 오프라인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니즈가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갓생한다는 말을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갓생의 도대체 정의가 뭐야? 그럼 정의를 딱 내리긴 되게 애매한데 근데 페인처럼 살던 거 접고 내일부터는 좀 다시 새롭게 태어나겠어 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이전에 페인처럼 살았을 때 그 모드는 온라인으로 시간을 대부분 소비. 하루 종일 인스타 했다. 하루 종일 유튜브 봤다. 그냥 하루 종일 온라인 쇼핑만 했다.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 이러다가 내일부터 갓생할래. 그래서 뭐 할래? 친구들 만나가지고 브런치 먹기로 했어. 우리는 뭔가 도서관 가서 공부를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거나 뭘 배우거나 뭐 이래야지 갓생이고 아니면 나가서 일을 하거나 이래야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 그것도 갓생인 게 온라인 생활에 완전히 이제 젖어 있고 사람들도 안 만나 그러다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도 다시 만나고 대인관계도 이렇게 직접 하고 이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자신 생활에서의 뭔가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이 기조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이 저는 5대5에서 더 기울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미국에서도 똑같은 생각으로 온라인 스토어가 치고 올라가면서 오프라인 스토어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망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뭔가 구매를 하고 오프라인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남아있더라. 온라인의 니즈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수요는 분명히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은 어떻게 해야 경쟁력이 있을까요? 시성비를 만족시켜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은 3차원적인 물리 오브제이지만 실제로 고객이 이거를 이용하는 거는 시간이 되어들어진 4차원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이 들어오셔서 1시간 동안 여기에 머물다 가신다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에 총체적으로 얼마만큼의 경험과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만족도가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경쟁자는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카페만이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를 틀어서 그걸 볼지 아니면 그냥 핸드폰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를 보고 있을지 근데 이거를 내가 집에서 하지 않고 카페에 가서 하는 게 더 쾌적하고 더 즐거운 이제 경험을 준다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경쟁자는 도처에 있고 그때 고객의 시간을 가장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거에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맛집 줄 서는 거 같은 경우 되게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디저트 하나 사겠다고 뭐 빵 하나 먹겠다고 줄을 저렇게 2시간씩 쓰냐 라고 하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사고자 하는 건 몇천 원짜리 빵의 그 가치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를 갔다 왔다라는 거. 그 2시간 동안에 그거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그러니까 다른 걸로 대체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그 2시간의 가치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막 인스타그램업을 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왜 대표님 공간을 더 인스타에서 공유하길 좋아하는 걸까요? 사진이 잘 나오니까. 뭐 이건 되게 당연한 건데 사진이 잘 나오니까. 그런데 다른 공간과의 차이가 있다면은 저희는 포토 스팟을 만들지 않아요. 포토존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포토존을 따로 만들지 않아요. 매장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서 오신 분들이 경험하는 그 공간이 좋은 게 1번이고, 자연스럽게 해서 공간 전체의 퀄리티가 높아지면 그러면은 사진은 어디에서 찍어도 어느 방면에서 찍어도 잘 나와요. 포토 스페이스를 만들 수는 있겠죠. 대부분 그 공간은 한 곳만 존재를 하고, 테이블이 만약에 30개면 29테이블은 그 공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공간에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전 그게 되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만들 때 R석을 만들지 말자, 대신에 B석도 만들지 말자, 모든 석을 S석으로 만들자, 로열석이 있는 자리는 오히려 비워둬, 누구나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모든 자리가 평균적으로 S석이 될 수 있도록. 테이블 컴플레인이 되게 적은 편이에요. 저희 이 자리로 바꿔주세요, 아니면 이 자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하시거나 이러는 손님들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매장 공간을 기획할 때 그 점을 정말 주안점으로 두고 그거거든요. 뮤지컬은 R석 있어도 되고 B석 있어도 되죠. 왜냐면 가격을 다르게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2배 더 비싼 돈 주고 더 앞에서 잘 보이는 곳에 앉을 건지, 아니면 좀 멀더라도 싸게 앉을 건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뷰 따라서 앉는 좌석에 따라서 커피값 다르게 받는 거 보신 적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바닷가 앞에 카페인데 바다 보이는 통창에 앉을 수 있고, 누구는 화장실 옆에 바다는커녕 시멘트 벽보선 마셔야 되면은 저는 같은 가치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곳에는 좌석을 안 놓는 게 차라리 A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뷰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공간이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는 거, 한쪽 방향에만 되어 있는 거를 매우 싫어하고, 공간 전체를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유휴 공간이 훨씬 더 넓은 편인 거예요. 이성동 청수장 같은 경우에 대지가 120평인데 그런데 매장이 40평도 안 되거든요. 나머지 80평이 다 정원이에요. 한옥 구비를 따라서 모든 면이 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으셔도 내가 바로 옆에 창이 있고 그 옆으로 대나무가 보일 수 있도록 다 돼 있거든요. 내 옆으로 또 다른 손님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너머에 뷰가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좌석이든 동일한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를 하기 위해서 좌석의 숫자를 과감하게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책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대4 법칙을 말씀하셨잖아요. 6대4의 원리. 유휴 공간과 상업 공간을 6대4 정도의 비율로 해야 된다. 이성동이 2019년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황금기 때 저희 매장들이 카드 결제 앱으로 5위 안에 못 들었어요. 다. 왜냐면 저희는 풀로 돌려도 가령 청수장 아침부터 줄 서서 저녁까지 줄 서서 끝나잖아요. 그래도 그 매장에서는 최대 매출이 1억 5천이에요.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좌석이 60석이기 때문에 120평짜리 카페인데 좌석이 58석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그 58석 돌려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대 매출은 딱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랑 면적이 같은 정도의 카페면은 막 120석씩 넣고 그랬거든요. 다른 데들은. 그러니까 거기는 뭐 매출이 2억이 넘고 그런 거죠. 이선동이 황금기 때는 어딜 가게를 가도 다 사람이 넘쳐났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이선동이 이제 일단 그 전성기는 지나고 나서 좀 성숙기를 거치면서 좀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빠지니까 그때 이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청수장은 영업 일에 4년째 한 달도 빼놓지 않고 항상 1억 5천이에요. 근데 어떤 매장들은 어느 달은 2억 5천 찍었다가 어느 달은 5천 찍었다가 막 이러거든요. 이런 매장들은 매출의 총합으로 봤을 때는 두 매장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의 총합으로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곳들은 인력의 로스도 없고 재료의 로스도 없이 항상 다음 달로 얼마를 팔지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된 비용을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다음 달 매출이 도대체 감흥이 안 돼.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후속 대처가 되거든요. 이번 달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을 줄였어. 그랬는데 갑자기 손님이 많이 와. 그러면은 그 달 지나고 나서야 인력을 부랴부랴 이렇게 늘렸는데 그랬더니 또 장사는 안 돼. 계속 이게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아시장초 테이블을 포기하고 줄 세우는 매장을 만드는 게, 그게 기본적으로 훨씬 영업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고 관리하시는 데 훨씬 더 편하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스타일에는 우열이 없지만 그레이드는 존재한다. 트렌드는 돌고 돌거든요.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도, 강연을 이제 요청을 받아서 가면 저 요청하는 강연의 100에 99는 대부분 그거든. 트렌드. 오프라인 쪽에서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 건지, 그거를 지금 뭐 트렌드를 선도하는 뭐 유 대표님이 해안으로 지금 트렌드 분석이 아니라 내년에 뭘 유행할지, 내후년에 뭐 해야 할지,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가 유행할지를 자꾸 저한테 쪽집게 과외처럼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 지금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는 대충 알지만 근데 내년에 뭐가 뜰지는 내년이 돼봐야지 아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거가 아니거든요. 타자처럼 순번대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복고풍 레트로가 유행을 했다가 이거는 20년
시기야. 그러면 정확하게 20년 후인 뭐 2040년에 다시 복고가 유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팝 음악의 장르에서 그 해를 풍미했었던 어떤 장르들의 변화를 보더라도 아무런 규칙성이 없어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를 그런 방식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그 유행이 돌아서 왔었을 때 그 이전과는 같지 않은 다른 진화하는 면이 있다. 이 진화하는 면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일의 진화인 거죠. 그 진화한 스타일에 맞으면 그거 전 무적의 방패라고 생각해요. 요새 만들면 아 요새 누가 그거 해 라고 딱 욕먹기 쉬운 게 인더스트리얼이거든요. 그런 인더스트리얼 감성은 아 좀 철 지났지 라고 누가 뭐래도 아마도 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카페 누가 만약 인더스트리얼로 챙긴다면 저희 인더스트리얼 끝판왕으로 카페 만들거든요. 성수에서 7월에 오픈 예정인데 유행은 전혀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다요. 대신에 그거를 어느 수준으로 구현해내느냐가 그 그레이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제 안스타님도 와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 아예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요새 트렌드가 뭔지.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갑자기 연말부터 저희 공간 의뢰 들었을 때 모던 프렌치를 해달라는 이제 의뢰들이 단어도 사실 일반인들은 몰랐는데 왜 갑자기 모던 프렌치인가. 성수 디올 스토어를 보고 그게 작년에 되게 핫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런 거 해줘 라는 이제 문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하나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1년 후쯤에 보면 그 비슷한 거 한 전국에 100개쯤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100분의 1 중에 내가 하나가 될 것인가.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디올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디올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원래 디올이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매장에 그대로 담아냈던 거고 그리고 그걸 정말 높은 퀄리티로 잘 구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남들이 그거를 따라하는 거는 저는 이제 되게 바보 같은 짓이다. 자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컨셉에 어떻게 하면은 그레이드를 끌어올릴지를 고민을 하는 게 맞지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 자기를 맞추려고 하면은 영원히 어긋나 진짜로.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인스타그래머블 한 카페라고 하면은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오픈했을 때 반짝여서 사람들 줄 서고 높은 매출을 찍을 수 있다. 단시간에. 제가 생각하는 암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사람들의 관심사도 빨리 변하니까 이게 한때는 반짝일 수 있지만 오래 가기는 힘들다. 꼭 그렇지만은 않네요. 꼭 그렇지만은 정말 않아요. 계속 인스타그래머블 핫플로서는 지속될 수 없어요. 와볼 사람 다 와보는 데는 사실은 1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결국 그 다음부터는 재방문율이에요. 오신 분들이 또 오고 싶은 가게가 돼야 돼서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마케팅 대행 업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돈 주고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무작위한 대중을 대상으로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그냥 나이 타겟 정도만 잡아가지고 그래서 거기한테 다 노출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공간을 경험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홍보 수단이에요. 그 다음에는 새로 오시는 분이 절반이 돼도 이분들이 그대로 한 번 더 온다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매장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고객은 쌓여 나가는 건데 그게 장사의 묘미인데 그 기본적인 거를 간과하고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컨셉을 그렇게 임팩트 있게 가져가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네. 한 번도 기회가 없는 거죠. 네, 연예인인데 단 한 번도 히트작이 없었던 연예인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응원하려면 그 뒤에 좋은 작품에 운 좋게 좋은 배역에 딱 걸리는 것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수라면 가창력, 퍼포먼스에 대한 능력, 그리고 뭐 배우라면 연기력 같은 게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공간도 트렌디한 공간이기 때문에 불편한 공간이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시 올 이유가 없죠. 저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라고 느낀 게 힙한데 불편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래서 좀 돈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가구나 세팅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를 특히 카페들은 자유롭게 가구를 배치하다 보니까 막 테이블이랑 의자가 높이도 맞지도 않고 막 아무데나 있고 그리고 등받이 없는 의자들 너무 많고 그런데 저희가 거의 90% 이상은 등받이가 없는 카페가 없고 의자에 42cm 기준이 있거든요. 방석 길이가 42cm보다 짧으면 그러면 탈락. 그리고 고객과 고객 사이 간격이 500 이상 떨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들을 되게 잘 지키고 그러니까 오셔서 특별한 공간을 체험도 하는데 그거를 쾌적하게 체험하고 갔어.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안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공간의 컨셉이 명확한 것 뿐만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또 편안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또 재방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중요하죠. 그럼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챙겨야 비로소 좀 오래가는 핫플로서 생존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브랜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스타님은 몇 프로로 보시나요? 카페를 랜덤하게 창업한다 그랬을 때 실제로 성공에 이르는 확률 저 1% 미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년 내 폐업할 확률이 거의 97%인데 그 5년을 넘겼으면 성공한 거냐? 그게 아니고 좀비 가게가 너무 많아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통장에서 돈이 점점 빠져나가는데 생활비도 같이 그냥 빠져나가고 뭐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 잃고 있는지도 계산하지 않는 채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가게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폐업을 하지 않은 가게일 뿐 성공한 가게는 아닌 거죠. 매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는 저는 다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성공에 이르는 가게는 1% 미만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본사 직원이 100명인데 그 중에서 60명이 브랜드 개발과 관련된 공간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브랜드 마케팅 디자이너가 따로 있고 당연히 헤드 바리스타 따로 있지만 그 서브 바리스타들도 여러 명 계시고 이 분야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장사로 정말로 인생 역전을 노리겠다 그러면은 격전지로 나가시기 마련이거든요. 성수동으로 가고 연남동으로 가고 그런 곳에서 창업을 꿈꾸시는 분이면 그 바로 옆에 저희 같은 회사들이 창업을 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손님을 모은다. 그랬을 때 내가 저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나만의 정말 필사적인 아이템이 있는가 이거를 더 두 번, 세 번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네.